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2주차 수업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 우리가 일주에 이게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가 2학점 2시간짜리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1학기 우리 고해양대학교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는 언제 합니까? 수요일, 수요일 4교시부터 6교시까지. 아니, 8교시부터 8교시하고 9교시.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뭐 5시 50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오늘 2시간 연강을 하는데,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이렇게 하겠죠. 추석도 부르고, 지난 수업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수업 영상은 주차별로 50분 정도씩 내가 요약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하죠. 강의실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업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그 복습을 뭐, 자율적인 것이죠.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또 4주차부터는 우리가 그 모둠별로 이렇게 그 매 주차, 어느 주차치를 한 주차를 맡아서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하나의 이제 참고로 내가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수업 영상을 참고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리 하여튼 틈틈이 이렇게 매 주차 50분 정도의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예, 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주차 보충 강의할 때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잘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에서 매주차 공부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미리 만들어 둔 커리큘럼을 만들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그 준비해 둔 이런 매주 수업 자료의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음,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가 각자 선호하는 영화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의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또는 뭐 간략한 감상문 같은 형태의 글로 우리가 봤던 영화의 그 어떤 줄거리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마주한 그런 갈등을 뭐 해결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뭐 감독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무엇인가 뭐 하나의 주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갈무리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매주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매주차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들, 내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 수업 자료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그다음에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정도 문해, 독해하고 그럼으로써 각자 그 사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이제 어떤 그 논문이나 이런 글들이 좀 전문적인 것들이 많아서 조금 그 자체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양으로 듣는 우리 수업에서 음,
내가 어려운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알겠죠? 쉽게 내가 정리해 주는 것 위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표할 때도, 공부하고 발표할 때도, 그때는 이제 또 여러분 한번 능력을 이제 믿고 또 지켜보고 그럴게요. 자, 2주차 설명을 좀 길게 했네.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2주차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주제가 언어와 이데올로기입니다. 2주차 주제가 언어와 이데올로기인데, 이제 이 주제 하에서 세 챕터라고 할까? 이 세 챕터에 관련된 그 자료를 지금 2주차 수업 자료로 내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매주 수업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의실에서는 이제 일단 2시간 연강이니까 아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50분 정도로 내가 이제 수업 영상을 요약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약이니까 다 꼼꼼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또 안 할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위주로. 근데 어쨌든 그 언어와 사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소설을 통해서 언어와 사회와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뭐 AI,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뭐 가볍게는 했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와 이데올로기,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제가 살펴가면서 이 두 번째 챕터는 좀 강의실에서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사고 이 부분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와 이데올로기, 이 두 챕터를 중심으로 수업 영상은 지금 만들 겁니다. 예. 자, 언어와 사고. 언어, 이제 말과 글, 우리 언어는 어떤 생각을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하죠. 언어를 언제 사용하는가? 어떤 생각을 전달할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언어가 사고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면 언어를 바르게 이해하는 뭐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아, 그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 좀 어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세계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언어가 다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언어와 사고와 관련이 깊다, 이 말이잖아요. 언어와 사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뭐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피어와 워프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설의 핵심은 뭐냐면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언어는 생각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언어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형성하는 도구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가 눈이나 물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그에 대한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리레리아의 밭사인이 뭐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밭사인이 무지개 색을 둘로 구분하는 데 비해서 그다음에 로데시아의 쇼나인들은 셋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7가지로 되면 이 색을 구분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그러면 뭐 언어가 사고를 주저한다, 그러니까 만든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무지개색과 관련해서 우리는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이 7가지의 무지개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 셋밖에 또는 둘밖에 그 표현할 수 있는 무지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둘 혹은 셋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무지개 색을 빨주노초 파나마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그 소위 색상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지개 색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가지 색으로만 그 언어죠. 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죠. 우리가 최대로 무지개 빛을 7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위 7개의 언어밖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그 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관한 그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세 개나 둘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좀 더 단조롭다고 그럴까? 이런 거죠. 어, 다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반드시 절대적인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실험 결과를 보면 색깔에 대해서 밝다, 어둡다 이 그 두 단어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밝다, 어둡다 이것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언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색채어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언어는 색채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푸르다, 푸르딩딩하다, 뭐 시퍼렇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노랗다도 뭐 샛노랗다,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색채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밝다, 어둡다. 이 두 단어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언어는 이제 밝다, 어둡다 두 단어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을 똑같이는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위 사피어 오프 가설처럼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주조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사고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모든 빛깔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두 가지로밖에 구분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사고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주조하기도 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사고나 심리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의 구조는 제한받기도 하고 표현이 결정되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뭐 설명. 그 여기저기 here and there, 뭐 조만간, 그 다음에 sooner or later와 같은 언어 표현들은 영어 발음이 그런가요? 이런 생각이 반영됐다. 자기 중심적인 거.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언어는 사고 과정에서 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언어는 사고 과정에서 인식의 틀 혹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언어와 사고가 절대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사고가 언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틀림없죠. 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이야기 언어와 사고는 또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어떤 예전에는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음, 예를 들면 뭐 조금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뭐 조금 뭐 서로 알고 있는 뭐 남성과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성이 이 여성에게 음, 여성의 이제 손이라든가 뭐 어깨라든가 이런 것을 어, 뭐 의도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그런 그 여성이 생각하기에 그런 상태에서 가끔 이제 여성의 신체를 남성이 뭐 가볍게라도 이렇게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또 어떤 그 이제 뭐 웃으면서 어떤 소위 성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농담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는 불쾌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되면 성희롱, 그다음에 뭐 언어적 성희롱 또는 뭐 성추행, 그러니까 성폭력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위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언어로서 갖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규정이 되기 이전에는 다시 말해서 언어가 그런 그 무엇인가를 그 명명하는 언어가 있기 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여성은 몹시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기가 그리고 이를테면 이것은 당신이 나한테 하는 행위는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그러니까 곧 성폭력이라든가 를 이야기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런 성적인 어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미투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그 성인지 감수성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어떤 처벌들도 제도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어떤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교육을 좀 많이 받기도 하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이제 그 이 교수들도 1년에 4시간 성폭력과 관련된 폭력 예방 교육 이렇게 4시간 받도록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그 내가 설명했던 뭐 적절하게 설명이 됐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이 언어와 어떤 사고와의 관계 또는 삶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가 아닌가. 사실 그루밍 성폭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는 그 나이 든 남자가 이제 이제 교회 목회자든 뭐 복지시설의 그 뭐 그 교사든 간에 그 이제 대체로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 어떤 친밀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신뢰,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성폭력인지 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 그다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게 바로 성폭력이었다는 것. 특히 길들이기,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규정하기도 힘들었고 따라서 그런 범죄를 처벌할 수도 없었겠죠. 그게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리고 언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소설 당신의 천국과 도가니, 당신의 천국은 이청준 소설이고 도가니는 공지영 소설인데 이 두 소설을 통해서 이제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언어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건 이제 강의실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쭉 가보겠습니다. 욕심 많게 그 많은 수업자를 만들어 두었는데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강의실에서 또 요령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볼 마음이 있으면 또 읽어보는 게
참 좋겠죠. 시간 내서 교양으로서. 여기 자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와 이데올로기 이것도 이제 좀 뭐 18페이지짜리인데 어떻게든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 시대 광고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체계화된 어떤 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것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 이러죠. 이데올로기 그러면 또 이념 그러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 주의, 이즘, 이데올로기 체계화된 어떤 생각의 틀 이론적으로 뭐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음. 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좀 더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조선 시대 500년의 지배 이념은 뭐였어요? 지배 이념, 지배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조선 시대에는 주자학,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학, 공자와 맹자의 그 가르침을 주희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해석을 단 것, 이것을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제 다른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그런 가르침을 달리 해석하는 학자들 또 후학들도 있었겠죠. 근데 주의는 이제 주의의 그런 공자 맹자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만을 어떤 정본, 캐논으로 보는 게 조선시대의 주자학이었어요. 성리학. 다른 해석은, 다른 해석을 하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귀향을 가고 심하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던 완고한 그런 조선시대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알겠죠? 이데올로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 사회 사람들의 지도 이념, 생활의 원리,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대 시대의 광고는, 그다음 광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예요. 광고가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겠어요? 자본의 이해,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광고가 봉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제목이, 그건 다 우리가 다 모르진 않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의 이제 어떤, 뭐, 이제, 우리 삶, 현실적인 삶과 또 어떻게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가, 이 글은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호서대학교 윤재현 선생님의 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이건 이제 벌써 인공지능 시대가 지난, 지금 2022년이니까 뭐 한 5년 전에, 5년 전? 벌써 5년 전인가요? 10년 전? 예, 5년 전, 5년 전쯤에 그 19대 대선 무렵에 뭐 AI 그다음에 이세돌과 이렇게 바둑두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인공지능 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유행적인 어떤 담론이 됐었지요. 자, 요즘에는 메타버스하고 5년 전은 AI 그랬습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현대사회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기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특히 광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광고는 그것이 팔고 있는 상품의 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말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데올로기. 무언가 의미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삶을 규율하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대중매체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대중매체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뭘로?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파. 특히 공산주의 사회에서 영화를
이렇게 굉장히 영화가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화는 여러분 소설을 더 많이 봅니까? 영화를 더 많이 봅니까? 영화를 더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소설은 그 많은 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제 그 글자를 읽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스스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사실은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작업이죠. 영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요즘에 뭐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넷플릭스 나도 많이 그래요. 9,500원인가 주고 한 달에 결제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틈날 때마다 이제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시리즈물도 좀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편해요. 한 2시간 뭐 편하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기도 하고 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좀 스톱 그 시켜놓고 뭐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전화가 오면은 또 스톱해 놓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편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또 사실은 뭐 영화관에 가서 보더라도 친구든 연인이든 같이 또 집에서도 가족끼리 볼 수 있고 근데 소설을 읽는 것은 혼자 하는 작업이죠. 자,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또 사실은 좀 재미있기도 하죠. 어떤 시청각을 그런 것을 동원해서 더 훨씬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왜 영화를 이렇게 그 많은 투자를 하느냐? 바로 그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 그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시나 소설을 읽고 해석하려면 일정한 훈련이 필요한데 영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는 다 그 배우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죠. 해석이 굳이 필요 없는. 물론 어떤 영화들은 이제 그런 어떤 지적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그겁니다. 다시 에, 대중매체, 대중매체, 영화도 대중매체니까 대표적인 대중매체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화를 통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에게 주입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합니까? 그 자본가들이 어떤 제품의 소비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제품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광고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음, 그래서 이제 대중매체 연구에서 이데올로기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제 무엇을 분석하겠냐, 분석의 대상이 뭐냐,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대상으로 텍스트를 분석해서 그 광고들을 분석해서 그것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라고 이렇게 머릿말에서 이 글의 그 목적,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의 개념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컴퓨터로서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시스템, AI 기술이다. 뭐 AI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것이 예, 사물들이 교신을 하듯이 자동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작동되는 것.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 등에서 이 뭐 어떻게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가를 좀 놔두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데올로기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것은 크게 언어적 제약과 사회적 그러니까 차원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이제 그 볼만한 부분입니다.
언어적인 것과 거리가 먼 제약을 이데올로기다. 다시 말해서 아, 단순 대중 매체는 단순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생산 과정과 그 기재의 역할. 자, 이제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는 나온 건 아닌데 이제 그 JTBC에서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싱 어게인 같은 프로그램은 그 음악 프로그램, 뭐 오디션이랄까 경연 프로그램 중에서는 상당히 좀 그 수준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미스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대중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고는 있고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제 JTBC의 그 싱어게인을 가끔씩 보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가수들이, 소위 이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가 무명 가수라고 하죠. 그런 가수들이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이렇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소위 음악 그 경연 프로그램들, 오디션을 포함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토너먼트든 뭐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승자 한 명을 뽑죠. 그것이 어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누군가가 탈락하고 그다음에 뭐 또 패자 부활전이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누구와 이렇게 경합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경쟁을, 그러니까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참 노래를 잘하네라고 생각하고 그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또 이제 탈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연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은 아름답고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경쟁에서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 시스템을 그 은연중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는 대중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교육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의 자본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체제의 그런 경쟁 체제의 정당성을 아무 제한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무서운 겁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대중매체는 이렇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생산 과정과 그 기재. 좀 어렵죠?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까? 좀 볼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현실이 아니죠. 어,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현실 그대로 현실이 아니라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이고, 대중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은 편집자의 의도가 포함된 현실이고, 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SNS를 뭐 많이 하지요. 나도 이제 페이스북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프로필 사진을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프로필 사진, 얼굴 사진을 올리는데, 그 되게 편집 기능,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편집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좀 더 얼굴 보정해서 좀 화사하게, 좀 밝게, 좀 깔끔하게, 아주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그 기능이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 그런 이미지, 그 프로필에서 혹시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실망하죠. 그 온라인에서 봤던 그 사진, 그 프로필, 그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도인가 어딘가, 어디, 최근에 내가 본 어, 웃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극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신부 이제 결혼을 하면 어때요? 항상 화장만,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화장도 하고 늘 잘 이렇게 뭐 차려입고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또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결혼하면 어때요?
불가피하게 맨 얼굴을 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다음에 코도 뭐 풀기도 하고 방구도 끼기도 하고 일상을 그러니까 실망스러워서 그 전에 이제 많은 그 이미지 데이트할 때 이미지 그다음에 서로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좀 말도 뭐 예의를 좀 덜 지킨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이제 크게 빈틈이 벌어져서 이혼을 하기도 많이 하지요. 자,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이제 외국에서의 사례였는데 하여튼 이제 남자가 결혼해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혼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 결혼 전에 만날 때 봤던 그 얼굴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하고 그렇게 이를테면 뭐 아름답게 꾸몄던 그 얼굴이 맨 얼굴을 보니까 도무지 그 얼굴과 그 얼굴이 아니다. 적응이 안 된다. 이건 속았다. 이런 생각을 도무지 이겨내지가 못해서 그 여성에게 파혼을 요구했다. 이런 뉴스를 한번 봤어요. 바로 그런 거죠. 현실, 편집된 어떤 이미지, 편집된 이미지. 예, 뭐 이데올로기 용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종의 집단 차원의 신념이다. 이데올로기는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생각된 것 속에 스스로 자리 잡는 현상이다. 이미 생각된 모든 것은 모르는 사이에 개인들의 생각을 결정한다. 이런 것이 광고 생산자들이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이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이고, 이 부분만 뭐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광고. 아마존의 에코를 시작으로 구글, 애플, 국내 이동통신사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IT 기업들이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2014년에 내놨다는 거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그 다음에 그래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각종 가전에 대한 광고들. 자, 뭘까요? 구글의 홈, SKT의 누구, KT의 기가진이, 나는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다 기가진이 제품인데, 아니, 기가진이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일단 LG인데, 그 다음에 뭐 그 로봇 세탁기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선 없는 무선 세탁기가 있던데 이름이 뭔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는 LG 가전제품을 주로 씁니다만은 이제 인터넷 연결된 그 망은 또 KT예요. 그러니까 기가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채널을 24번 좀 켜줘 이렇게 말로 하면 네 이렇게 알아듣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이버의 클로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이름 뭐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누구는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소위 음, 어, 예, 더 봅시다. 예, 예. 음, 기가진이 AI를 기반으로 한 TV 기가진이 네이버의 클로바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그 눈으로 이런 이제 소위 또 LG는 이제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작하지 않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 그 정도 네이버 구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카카오의 카카오 미니는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부과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오늘 최대 광고 포털 사이트인 TBCF에서 이제 어떤 광고 텍스트를 수집을 했군요. 인공지능 또는 AI로 검색되는 광고들 가운데 누구, 기가진이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대상으로 2018년 이후의 광고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에어컨, 로봇 청소기,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의 광고는 포함하지 않고, 왜 이런, 포함하지 않았느냐? 이들 제품 광고와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는 광고의 구성상 제품 특성에서 비롯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 볼까요? 이렇게 한 6가지, 예, 광고 수, 에피소드,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 하나만 좀 볼까요? 어, 이 카카오 미니, 2018년 11월 1일자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좀 볼까요? 카카오 미니 워크편을 정리한 것인데, 외출 전에 핸드폰을 찾는 여성과 부동산에서 운세를 확인하는 남성, 공휴일을 확인하는 직장인, 늦은 밤 일정을 삭제를 지시하는 여성의 개별 에피소드 4개가 하나의 광고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 미니 워크편의 광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 핸드폰 어딨어? 휴대폰에 알람을 보냈어요. 카카오에 오늘 소띠 운세 좀 봐줄래? 와우, 오늘은 하는 일마다 뭐 잘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날 신호를 알려줘. 다음 달은 공휴일이 없어요. 아, 슬프네. 오늘 할 일 다 지워줘. 할 일? 운동, 8시 운동 일정 삭제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33편의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살펴봤더니 광고 일부 또는 전체가 대화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 대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대화에는 반드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더라.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인간과 AI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이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AI 스피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 음성으로 의사소통하는데,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의사소통 과정, 즉 인간과 AI의 대화를 구현하는 것은 광고의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더라. 인간과 인공지능의 소통 과정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AI의 대화에 주목해서 드러난 이제 그 대화에서 드러난 특성이 뭐냐, 그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인간과 AI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부르고 지시하고 실행하는 그런 구조. 그렇죠? 예, 부름, 지시, 실행. 예, 부르고, 그렇죠. 이건 이렇게 인간과 AI 대화는 부름, 지시, 실행을 기본 단위로, 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지시, 부름, 그 내용 우리가 다 보진 않아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 자, 이런 내용이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이런 특성이죠. 인간과 AI 대화에서 드러난 특성은 대화를 통해서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느냐. 근데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부름, 지시, 실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런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 지시와 수행.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만 봅시다.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의 인물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가 뭐냐.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의 특징적인 면은 텍스트 구성 요소로서 모델, 즉 광고 속 인물과 관련해서 광고 인물은 광고 메시지 전달자죠. 광고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 인물에 주목해서 인물과 관련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지. 자, 일반인.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드러난 특성은 유명 연예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더라. 처음에는 이제 이런 좀 유명한 광고의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글에서 연구에 수집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 광고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광고는 소비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행위죠. 어? 어.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광고의 생산자는 다양한 설득 장치들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유명 여인을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금쪽 같은
내 새끼든가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오영은 박사 아주 뭐 인기가 있죠. 아이들의 그 심리, 부모와의 갈등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오영은 박사가 뭐 금쪽 하여튼 무슨 보험 광고를 바로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을 쓰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금쪽 같은 에스케이프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뭐 금쪽 무슨 뭐 보험. 난 사실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어떤 그런 그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이 상업 광고의 모델을 바로 하는 것이 돈도 많이 벌던데 그 적절한가 뭐 이런 판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명 연예인을 쓰는 것이 설득하겠죠. 그 오영훈 박사의 그런 이미지를 수용하겠죠. 자, 쭉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성 모델은 일반인들이고, 대체로 또 평범 우리 주변의 이웃이더라. 왜? 왜 그러냐? 이를테면, 하나의 사회적 증거. 그러니까, 나 비슷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너도나도 AI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거. 어.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가. 이제 그 선거에서 투표 행위에서도 이렇게 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현상을, 음, 외도독인가?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심리.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만은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의 동조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마찬가지. 사회적 증거 영향력이 강해지는 상황 중 하나가 유사성. 나와 다른 유사한 사람의 행동이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되더라. 소위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보면 우리가 알죠. 유사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 예. 그래서 동화되더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써봤던, 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써봤던 화장품 쓴다고 해서 그 유명한 연예인의 그런 뭐 어떤 피부나 얼굴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동조화라든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의 능동적인 사용자. 좀 넘어가 봅시다. 정리를 해서 봐야 되니까. 광고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 그 제품의 이제 그 속성과 연결되겠죠? 어, 책상 앞에서 자동차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도로에서 자동차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다루어지는 공간이 어딘가 하는 것도 눈여겨볼 눈여겨볼 것이 필요한데, 광고의 공간은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일 수도 있고, 한편의 광고에 여러 개의 공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 연구를 보면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등장하는 AI 사용 공간이 크게 실내와 실외로 나눠서 이렇게 또 이제 뭐 정리를 쭉 했습니다. 아,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 광고들이 이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에서 굉장히 많더라.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집안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겠죠? 뭐 세탁기라든가, 그 청소기라든가 텔레비전,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거실을 중심으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주로 일반이었다. 평범한 이웃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집안에 모두 인공지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나만 이제 사용하지 않은가? 나만 뒤떨어졌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품의 구매 동기를 유발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함의 환상, 게으름의 합리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이런 그 AI를 기반으로 한 광고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다. 이런 얘기죠. 편리하다. 그렇죠? 뭐 세탁기, 청소기, 아주 그
기가진이 뭐 싱어게 이를테면 뭐 YTN 뭐 15번 좀 켜줘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서비스 본질을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불필요한 것도 많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음. 그다음에 이제 지시와 관련해서 이런 뭐 지시사항들이 대화나 농담이나 이런 지시사항들이 굳이 AI 요청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아, 게으름을 합리화해 준다.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급하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AI를 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가정 내 공간에서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그 게으름을 합리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매진말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텍스트를 이제 여러 분석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 고맙다, 부족한 것은 보충하겠다, 그걸로 끝냈군요. 매주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 본론에서 워낙 이제 복잡한 걸 많이 해놔서 그걸 다시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편리성과 그 어떤 게으름,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 예,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